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강원도의 물귀신에 관한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한참 일만 하는 일병 때, 여름이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군 생활할 때였죠. 장마야 빨리 오거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역시나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장마는 비가 너무 심하게 많이 와서 마을이 홍수가 날 정도였습니다. 홍수 지역도 아닌데 말이죠. 비가 오면 하는 일이 줄어들어 좋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산사태 나고 뚝 만들러 가야 하고 오히려 더 고생해야 했습니다. 멈출 생각 없이 계속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마을의 홍수가 아주 심하게 났습니다. 뭐 하늘이 하는 일이라 어찌 막을 수도 없고 집 떠내려가고 사람 실종되고 가축이나 차들이 떠내려간 판국에 사람이 살아남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홍수가 심하게 나고 비가 그쳤습니다. 마을을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대 소방관들이 일을 가담했으나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 저희도 돕게 됐습니다. 어차피 동네도 작아서 구조대가 소방관이고 소방관이 구조대 일을 할 정도로 작은 동네라 저희 부대도 소방관들과 인사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가끔 모여서 축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제일 급한 건 실종된 사람들, 즉 시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땅인지 강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물바다가 돼 있어서 보트를 타고 조를 짜서 시체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저는 박 병장과 2인 1조가 되어 별 생각 없이 어슬렁거리며 노를 저어 돌아다녔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수색 작업은 계속되었고 4일째 되는 날 똑같은 코스로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가 시골이라 잡초들이 많아서 헤쳐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잡초라고 하기에는 너무 검은 잡초가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보트를 멈추고 점점 가까이 가봤는데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머리카락 같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에 빠져 죽은 시체를 본 적도 없고 그냥 시체도 본 적이 없어서 제 판단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박 병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대화로 설명하겠습니다. 박 병장님, 제가 지금 시체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개소리하지 마라.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 제가 그 위치로 노를 저어 보여주자 박 병장은 잠시 당황하더니 말을 안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저거 시체 아니야, 가자. 제가 보기에는 시체가 확실합니다. 검은 잡초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아냐? 아니라고. 그냥 가자고. 아닙니다. 한번 건져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안다고. 그냥 가자. 그래도 그냥 건져보는 게. 박 병장은 갑자기 저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냥 건져보자는 얘기였지만 아니라고 우기며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일병이라 힘이 없었죠. 고참이 가자는데 가야 했습니다. 힘없이 노를 저으면서 작업을 끝내려 하는데 박 병장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욕해서.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정 찝찝하면 저기 소방관들한테 확인해달라 그래. 평소 괴롭히는데 타고난 박 병장이 욕한 걸로 미안하다고 말하니 이상했습니다. 당황한 건지 겁먹은 건지 표정도 이상하고 못 볼 걸 본 사람 마냥 표정이 굳은 채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을 복구를 도우라는 명을 받고 이동하러 가는 도중에 소방관들이 있었습니다. 박 병장이 담배 한 대 피고 가자고 해서 소방관들과 저희 부대원들 몇 명과 모여 담배를 피우며 사소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아까 본 시체 같은 검은 잡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그리 심각한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지 모두들 뭔가 아는 듯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때 한 소방관이 위치가 대충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자 저도 한시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각자 이동하고 일을 마치고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고생했다고 뽀글이를 먹을 수 있게 해주더군요. 좋다고 뽀글이 먹고 담배 피우다가 내일도 수색 작업이 있기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자꾸 머릿속에서 이상한 기분이 든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그 이상한 기분으로 잠을 깨고 역시나 아침부터 수색 작업을 나갔습니다. 다들 같은 현장에 모여서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으로 갔습니다.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끼어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방관 한 명이 수색 작업 중 실종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소방관분들 얼굴은 다 알아서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니 어제 저한테 시체 같은 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봤던 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같이 담배 피웠는데 그분이 실종됐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물바다가 된 판의 말이 실종이지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박 병장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사람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박 병장님 안색이 장난 아닙니다. 너 어제 그거 사람 시체 확실했냐? 그거 말씀이십니까? 시체 얼굴 봤냐고. 아니요, 머리카락 같은 것만 보였습니다. 그치? 얼굴은 안 보이고 머리만 보였지? 그렇습니다. 근데 박 병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 병장은 5분 정도 생각만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이 그 점 같은 걸 좀 심하게 믿거든. 우리 고모가 점쟁이고 그래서 우리 집 굿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고등학교 때 우리 집 앞강에 사람이 자꾸 죽어서 고모가 굿을 한 적이 있었어. 근데 굿이 끝나고 고모가 나한테 말해줬던 게 있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강이나 개울에서 놀 때 사람 시체를 보면 절대 건들지 말라고. 절대 건들지 않으면 시체를 어떻게 꺼냅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어떻게 죽어있나 먼저 보라고 했거든. 사람 시체는 물속에서 절대 곧게 서질 않아 일자로 서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사람 시체는 얼굴이 보일 정도로 비틀어지거나 옆으로 떠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본 건 머리카락만 보였다며. 머리카락만 떠 있었습니다. 그럼 그건 뭡니까? 물귀신이야. 사람 시체는 그럴 수가 없어. 물귀신은 지상에서 죽은 귀신과 달리 하늘로 못 올라가. 사람들이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잖아. 말 그대로야. 자기 자리를 채워놔야 올라간다더라. 그 순간 저는 얻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박 병장은 그 상황에서 물귀신인 줄 알고 있었고 절대로 건들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건들게 하려고 욕을 하며 화를 내면서까지 저를 막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병장도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바로 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물도 다 말랐습니다. 부서진 집들만 빼고는 그 마을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소방관은 실종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박 병장이 제대를 하고 저도 제대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곳은 종종 익사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실종으로 처리되고요. 가끔 여름 휴가를 놀러 가면 그때 일이 생각나서 동네 분들께 물어보면 여전히 익사사고가 나서 몇 번이고 굿을 해봐도 익사사고는 계속 난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날 아침 나는 여느 때처럼 정장을 입고 출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디지털로 표시된 글자가 맨 꼭대기인 8층부터 점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빛나는 아래쪽 화살표를 바라보며 넓게 나침잠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왠지 느린데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엘리베이터의 문자판은 1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멍청함을 탓하며 한 번 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1에서 변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조금 초조해진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기색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고장인가? 여름부터 들어와 살고 있는 이 맨션은 재개발을 거친 건물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을 콘크리트 구조만 남기고 내부와 외부를 모두 재개발한 것이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새로 지은 것 같지만 건물 자체는 낡은 셈이죠. 원래 건물이 낡다 보니 이런 일이 많은 것일까? 나는 약간 불안함을 느끼며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보자 여전히 문자판에 표시는 1인 채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는 버튼을 눌러보았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출근하며 관리실에 들러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바로 정비회사에 연락해서 고치겠습니다. 라고 관리인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전철에 올라탈 무렵 이미 나는 그 사건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출 자료의 핵심인 수치 산출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 새벽까지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를 나와 택시를 타고 맨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2시 반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친 발걸음으로 맨션의 입구에 들어섰을 때 나는 아침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엘리베이터가 안 고쳐졌으면 6층까지 걸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습니다. 조심스레 버튼을 누르자
화살표 버튼이 빛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서 6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옷 갈아입고 바로 자자. 그렇게 생각하며 6층으로 올라가는 문자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는 6층을 넘어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6층 버튼은 여전히 빛난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먼저 느낀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안도하고 있는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일 아침 관리인에게 잔뜩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 엘리베이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느껴져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맨 꼭대기인 8층에 도착하고 몇 초 후 문자판의 숫자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6층 버튼의 빛도 문자판과 함께 꺼져버렸습니다. 나는 열린 버튼을 계속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층의 버튼을 하나하나 다 눌러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버튼에 불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탈출하는 것은 포기하고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지지직거리는 스피커의 잡음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분명 어딘가에 연결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분 정도 지났는데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조금 초조해져서 그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아서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는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리는 나지 않고 희미한 잡음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기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봤지만 역시 응답은 없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30초 정도 지났을까요? 그 잡음 사이에 무엇인가 이상한 소리가 섞여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마다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 나는 그것을 알아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것은 기묘한 소리였습니다. 끄끄거린달까, 꾀꾀거린달까? 소리라고 하기도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몇 초 간격으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릴 적의 장난으로 개구리를 밟았을 때 나던 소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소리가 몇 번 정도 계속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리는 끊겼습니다. 회선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시 버튼을 눌렀지만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 문을 밀거나 열어젖히려 했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지만 엘리베이터 아니어서인지 전파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야근 때문에 피곤했던 나는 탈출하기 위해 힘을 쓰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나는 아침에는 누군가 엘리베이터가 고장 난 것을 눈치챌 것이라 생각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마시다 넣어뒀던 생수병을 꺼내 한 입 마셨습니다.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은 이미 새벽 3시였습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기다려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일단 조금 쉬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그만두고 눈을 감으려 하는데 또 희미하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자 엘리베이터에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온갖 헛수고를 떠올리며 자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다시 고장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나는 허둥대며 가방을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나온 직후 나는 내가 이상해진 것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현기증 때문에 넘어질 뻔했습니다. 등 뒤에서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것이 느껴졌습니다. 내 눈앞의 풍경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왼편에 안쪽까지 늘어선 방문과 창문들,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왼편에 늘어선 문들은 평상시 보아오던 새 것이 아니라 매우 오래된 것 같은 낡고 무거운 철제 문이었습니다. 깨끗한 타일이 붙여져 있던 외벽은 군데군데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무너질 것 같은 회색의 시멘트 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멋진 조명으로 비추고 있던 전구는 사라지고 몇 개의 낡은 형광등이 당장이라도 꺼질 것 같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자 등이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한기가 서려왔습니다. 나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마구 눌렀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포기하고 계단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 앞에는 두꺼운 방화문으로 막혀 있어 밀고 당겨봐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화면에는 본 적 없는 에러 표시만 나오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도망가기 위해 나에게 남은 유일한 수단은 엘리베이터 반대쪽에 있는 또 하나의 계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기분 나쁘게 이어진 낡은 방들 앞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원래 내가 살던 맨션과 같은 구조인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속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안쪽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로 서 있느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창문, 문, 창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창문이 2개. 이 구조는 내가 사는 맨션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계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8개의 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흐릿하게 명멸하는 형광등 때문에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째서인지 같은 구조라는 예측이 맞을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걷습니다. 전멸하는 형광등의 빛이 금이 간 벽이나 녹슨 문을 기분 나쁘게 비춥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창의 격자는 잔뜩 녹슬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지날 무렵 나는 오른편에 보이는 야경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수도권인 이곳은 아무리 새벽이라고 해도 불이 켜진 곳이 많을 터였습니다. 이 맨션 주변만 해도 가로등이나 아직 자지 않는 사람의 집에서 나오는 빛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완전한 어둠뿐이었습니다. 빛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새벽 3시라고는 해도 등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더욱 겁에 질렸습니다. 이상한 세계에 혼자 떨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근거도 없이 이 앞에 있는 계단이 출구라고 믿었습니다. 2번째 문을 통과할 때 나는 앞에서 무엇인가의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것은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의 스피커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였습니다. 정적 속에 그 개구리를 밟는 것 같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아무래도 3번째 방 근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그 소리는 조금씩이지만 분명히 들려왔습니다. 나는 3번째 문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그 문 끝에 있는 창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는 거기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창문에 가까워졌습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나는 격자 너머로 살그머니 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들여다본 방은 깜깜했지만 안쪽 방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앞에 방에서는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안쪽 방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긴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서 양손을 높이 들었다 흔들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머리카락을 흐트러뜨리며 여자는 몇 번이고 양손을 흔들며 올렸다 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릴 때마다 들려오는 개구리의 단말마. 자세히 보니 여자는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의 것이 아닌 다리가 이쪽 방향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이 치켜올린 양손에는 부엌칼 같은 것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음껏 내려찍히는 부엌칼. 깨끗거리는 소리는 폐가 찍혀서 충격으로 새어나오는 소리일 것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미동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엌칼을 계속 내리찍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나는 무심코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익하고 바닥에 구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숨겼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방 안의 소리에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 뛰어서 박동이 들려올 정도였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하며 나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내 심장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정을 되찾은 나는 자세를 낮추고 신중히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다다다다 하고 현관을 향해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4번째 문을 지나갈 무렵 뒤에서 쾅 하고 무거운 문을 거칠게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나는 필사적으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고 있는데도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져만 갔습니다. 6번째 문쯤 오자 이미 발소리는 내 바로 뒤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과 폐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7번째의 문을 지나치자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단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었지만 나는 그렇게 믿으며 달렸습니다. 마지막 문을 통과할 무렵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바로 내 옆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부엌칼이 등에 꽂힐 것 같은 공포에 나는 아무 소리나 지르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한 번에 뛰어내리려 한 순간 나는 뒤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계단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내렸습니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 이상한 자세로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등에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계단 위에서 끔찍한 얼굴로 나를 노려보는 여자가 보였지만 나의 의식은 곧바로 희미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당황해서 주변을 살폈지만 평상시와 똑같았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지만 걸을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나는 천천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8층과 7층 사이의 계단에서 정신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자 아침 6시였습니다. 집에 겨우 도착하자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나를 걱정했던 것인지 바로 아내가 나왔습니다. 몸을 겨우 움직이는 나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도저히 그 사건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술에 취해 계단에서 떨어진 채 자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곧바로 타박상을 응급처치해 주었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회사에 나갈 몸 상태가 아니었기에 나는 회사를 쉬었습니다. 만약을 위해 병원에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에 의지하면서 엘리베이터에 앞에 왔을 때 나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평범하게 도착해서 평범하게 우리를 옮겨다 주었습니다. 그 사이 나는 고통조차 잊을 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아내에게 부축받고 있는 나를 보고 걱정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관해 물었습니다. 어제 정비회사에서 사람이 왔었지만 고장은 없었다고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이 정말 있었는지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 때문에 꿈이라도 꾼 것이었을까요? 회사를 이틀 쉰 나는 아직 여기저기 쑤시는 몸으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기 위해 윗도리를 옷걸이에서 꺼냈을 때 나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계단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 맨션은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생각입니다. 역시 그 사건은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내 정장 윗도리에는 거무스름하게 갈라진 손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다는 게 이런 거군요. 퇴근 후에 이제 주말이라는 생각에 주말 내내 푹 자야지 하며 집에 도착하자마자 씻고 바로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가 밤 7시쯤이었는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새벽 2시쯤에 일어났습니다. 평일에는 그렇지 않지만 주말에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기 때문에 조금은 의아하더군요. 비몽사몽으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해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평소에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을 자는 저인데 뒤쪽에서 뭔가 털 같은 게 닿았습니다. 잠시 눈을 떴다가 피곤해서 잘못 느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뭔가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무언가가 등을 툭툭 치더군요. 놀란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머리는 온통 백발에 피부가 다 벗겨진 얼굴. 입과 코가 다 뭉개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형체의 얼굴이 저를 응시하고 있더군요. 악! 소리를 지르며 눈을 떴습니다. 알고 보니 꿈이더군요. 땀을 많이 흘려서 목이 마르더군요. 부엌으로 향해 물을 마신 후 다시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게 웬걸 뒤에서 털 같은 감촉이 또 느껴졌습니다. 한번 겪은지라 겁먹은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끈적끈적하지만 까칠한 무언가가 등 뒤에서 저를 툭툭 칩니다. 놀란 저는 또다시 뒤돌아 그 사람의 형체를 확인한 후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또 꿈이더군요. 같은 상황을 2번 더 반복한 후 이번엔 용기를 내어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대답 대신 저에게 손짓을 합니다. 따라오라는 제스처였습니다. 따라가면 이제 안 나오실 건가요? 라고 묻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더군요. 저에게 냉장고를 가리킵니다. 냉장고를 열고 나니 그 사람이 투명한 유리병을 가리키더군요.
여태껏 말하지 않던 그 사람이 목 마를 테니 마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거역할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다 마시고 나니 그 사람은 자기를 배웅해 달랍니다. 그러면 다시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 앞까지 배웅해 주겠다며 그 사람과 현관문을 열고 동행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파트인데 꿈속에선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없고 바로 마당으로 펼쳐지더군요. 그 사람을 배웅하는데 희한하게 평지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땀범벅에 힘이 들었습니다. 대문에 도착하여 그 사람이 가는 것까지 보기 위해 한 발짝 더 다가가려 했습니다. 분명히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막혔습니다. 그 사람이 손으로 이리로 오라는 제스처를 자꾸 취합니다. 가려고 해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머리에 물이 톡톡하고 닿았습니다. 이젠 정말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고 보니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옥상 낭떠러지 바로 앞에 막힌 난간에서 앞으로 가려고 계속 난간에 대고 허벅지와 무릎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난간 바로 앞에서 떨어질 뻔했다가 빗물에 겨우 잠이 깨어 살았습니다. 평소에는 잠겨 있어야 할 옥상 문도 어떻게 된 건지 열려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생각은 못하고 집까지 한숨도 안 쉬고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 너무 목이 말라서 냉장고를 열어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문득 아까 그 사람이 저에게 마시라고 했던 유리병이 생각났습니다. 한 번씩 잠 안 올 때 먹는 위스키더군요. 저희 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은 저밖에 없고 어제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모금도 안 남았더군요. 처음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그 사람이 마시라고 한 유리병 속 액체는 취하게 하여 잠에서 깨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위스키를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 사람을 배웅하기 위해 대문까지 걸어갔던 것은 실제로는 옥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였기 때문에 힘이 들고 땀범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로는 옥상까지 가서 난간에서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저 세상으로 갈 뻔했네요. 실제로 겪어보니까 정말 소름 돋네요. 네 번째 이야기. 음산한 시골 마을에 무속 체험 중 영혼과의 소름 끼치는 만남. 어떤 내용의 방송인데요. 무속인이 나오고 좀 무서운 방송인데 한번 나가보렴. 사장님, 저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그거 다 짜고 하는 거겠죠? 일단 전화는 받아볼게요.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곧 전화 갈 거야. 잠시 후 작가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용은 짜고 치는 건 아닌데 그냥 나와서 게스트로 체험단만 하면 된다고 했다. 무섭긴 한데 옆에 진짜 무속인도 같이 가고 처녀보살도 가니 걱정 말라고 옆에서 호응 잘해주면 된다고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 나는 솔직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웠다. 일부러 내가 직접 제 발로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충분히 가위에 눌렸었고 시도 때도 없이 주위에 영혼이 있다는 걸 느끼는 정도였으니까 말이다. 하나, 그 적지 않은 출연료가 날 유혹했다. 결국 나는 출연료에 혹해서 출연하기로 했고 일주일 뒤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오목교로 갔다. 길을 조금 헤매다 무사히 작가님을 만났고 차에 타고 PD님을 기다렸다. 나 말고도 연극 배우를 한다는 예쁘장한 언니도 게스트로 나왔다. 게스트는 여자 둘이 나온다고 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신경 안 썼다. 카메라 감독님이 조금 늦으셔서 출발은 지연됐지만 어쨌든 30분 정도 기다린 뒤 출발했다. 역시 배는 넓고 따뜻하고 좋았다. 졸음이 왔다. 그때까지 나는 천하태평이었다. 워낙 사교성이 좋은 성격이라 처음엔 낯을 좀 가리고 말은 없지만 곧 작가 언니와 PD님, 게스트 소연 언니, 카메라 감독님과 금방 얘기도 많이 하고 친해졌다. 여자들 셋이 모이면 그렇게 수다가 많아지지 않는가? 이것저것 얘기를 했다. 주 내용은 역시 방송의 내용답게 무속과 무서운 얘기였다. 나는 그 대화를 안 듣고 싶어서 일부러 노래를 듣고 피했다. 그런데 소연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 고모 할머님께서 국가의 굿을 보는 무속인이셨다고 했다. 국가의 굿, 제사를 보는 사람이면 어느 정도인지 무속인의 능력이 대충 짐작되지 않는가? 듣고 싶어졌다. 궁금했다. 그래서 나도 조금씩 소연 언니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고모 할머님이 말씀하시길 한 대 걸러 다음 세대에 신기 있는 애가 나오는데 그게 소연 언니였다고 했다. 고모 할머님도 연극을 하라고 했고 언니도 연극이 좋아 연극을 한다고 했다. 신기 있는 사람들은 연예인, 연극, 배우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많았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접신을 당했다는 얘기를 했다. 무서워서 잘은 못 들었지만 대충 내용은 이러했다. 하루는 고모 할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깨인가에 아기 귀신이 붙어 있었다고 했다. 제사를 하는 도중 잡기가 흘러들어왔다고 했나? 어쨌든 말도 못할 만큼 음식 욕심도 많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했단다. 어쨌든 고모 할머님은 내보내야 된다며 짧은 국 같은 뭔가를 했는데 그 귀신이 그 언니 몸을 빌려서 하는 말이 싫어, 싫어 안 갈 거야. 난 제 몸에 있을래. 이렇게 말을 하더란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란다. 분명 정신은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여하튼 그 귀신은 잘 퇴치했다고 했던 것 같았다. 이래저래 얘기를 하고 얘기하다 지쳐 다들 잠깐 잠을 잤다. 잠을 깨도 도착한 곳은 눈이 많이 쌓인 시골 마을이었다. 서울엔 눈이 안 왔었는데 난 그곳에서 첫눈을 맞이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되게 어려 보이는 어떤 언니가 왔는데 처녀보살이라고 했다. 나이는 26, 27 정도로 여하튼 게스트 소연, 언니랑 동갑이었다. 내가 제일 어렸다. 처녀보살은 내려서 시골 마을을 찬찬히 둘러보며 이런 말을 했다. 별로 운기 같은 건 없는데 이상하네. 마을이 뭐에 보호를 받는 듯도 하고 마을이 큰 도움 안에 있는 듯이 포근해. 햇빛도 따뜻하고 운기가 없네. 외관상으로는 평화로운데 뭐 일단 땅거미가 접어야 알지. 그렇다. 내가 봐도 너무나 한적하고 별거 없어 보이는. 그렇지만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 시골 마을이었다. 일단 배가 고프니 따뜻하게 백숙 한 마리로 뱃속을 가득 채웠다. 그렇다. 난 잘 먹는다. 덕분에 처녀보살님에게 많은 칭찬도 받고 관심을 받았다. 피디님도 굶고 다니냐며 날 걱정했다. 난 그저 작가 언니와 소연 언니가 다 못 먹겠다고 해서 다 먹어준 것뿐이란 말이다. 그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피디님은 마을을 좀 둘러보고 촬영할 만한 곳을 물색하러 가보겠다며 나가셨고 우린 잠시 여기서 기다려도 되겠냐고 부탁드렸는데 시골 식당의 푸짐한 인심에 따뜻하게 많이도 먹었다. 아랫목에 잠깐 쉬고 가도 된다고 주인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다. 그 덕에 시간이 좀 가는 동안 잠깐 방석을 덮고 누워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피디님이 오셨다. 난 정말 놀러가는 기분으로 따라 나섰다. 마을은 역시나 한적하기 그지없었다. 일단 첫 번째 흉가부터 가자며 승용차 한 대가 지날 수 있는 폭이 좁은 도로를 따라 마을 입구에서부터 찬찬히 들어갔다. 한 10분쯤 걸었을까? 도로 옆으로 도로를 등지고 넓은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집이 보였다. 일단 저곳부터 가보자는 말에 따라 들어갔다. 정말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걸 증명하듯이 작은 비닐하우스의 비닐은 거의 뜯겨져 나가 있었고 외양간은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듯 꽁꽁 파란 비닐로 쌓여 있었다. 오래된 나무 대문을 열자 듣기 싫은 소리가 났다. 안을 들어가 보니 뭐 별거 없었다. 되게 아늑하고 마당 한가운데는 햇빛을 듬뿍 받아 춥지도 않았다.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겨주듯이 참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고 처녀보살이 말했다. 근데 난 어딘가 모르게 좀 허전하고 서늘했다. 그렇게 찬찬히 둘러본 뒤 처녀보살이 하는 말이 여기 웬 여자가 있는데 농약을 먹고 죽었지만 아직도 여기에 산다는 듯 열심히 뭔가를 한다. 모르겠다. 난 무속인이 아니니까 그냥 듣고 있었는데 농약, 그 단어가 참 소름 끼쳤다.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갔다. 그 집 뒤론 대나무 숲이 있었다. 처녀보살이 말하길 대나무가 껴있는 집은 오래된 영혼이 같이 산다. 그리고 딱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입구에 오래된 먼지 쌓인 시멘트를 밟는 순간 발 뒤꿈치부터 아킬레스건, 종아리, 척추, 목덜미, 그리고 머리끝으로 쫙 소름이 돋았다. 순간이었지만 털이 쭈뼛쭈뼛 설 정도였다. 왠지 모르게 정말 이 집은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끝없이 돌았다. 그리고 웃긴 건 나만 느낀 게 아니고 모두 약간의 음산함을 느꼈다. 미약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모두 느꼈다. 여기 왠지 장난이 아니라고 처녀보살이 얘기했다. 안채 사랑방 뒤로는 바로 대나무 숲이 보였다. 처녀보살은 그곳 어딘가를 한참 응시했다. 웬 남자가 왜 왔냐며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더란다. 소름 끼쳤다. 싫었다. 그저 빨리 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PD가 여기서 땅거미가 질 때까지 있자고 말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자는 거였다. 천도? 뭐 그런 거였는데 영혼을 편안히 하늘로 올려주는 제사였다. 난 싫었다. 정말 진심으로 싫었다.
처녀보살도 고민을 하다가 아니라고 차에서 기다리자 했다. 우리는 차로 갔고 이후에 3군데 정도 들렀지만 2번째 집만큼 큰 느낌을 받은 곳이 없다면서 가지 않았다. 그래서 촬영할 곳을 첫 번째 집과 2번째 집으로 정하고 다시 그쪽으로 갔다. 첫 번째 집과 2번째 집은 100m가량 떨어져 있었고 그 중간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다들 마을이 생각보다 커서 돌아다니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와서 피곤했는지 거의 대부분 잠깐의 낮잠을 청했다. 나도 한참 잤다. 잠깐 자고 부산스러움에 깨어났다. 그런데 깨어나서 마을 경치를 봤는데 분명 낮부터 노을이 질 무렵까지는 포근했던 마을이 너무 음산했다. 음산한 걸 떠나서 푸르스름한 하늘 빼고는 마을의 바닥에 검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듯했다. 들판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내 앞으로 2m 이후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처녀보살은 머리가 아픔을 계속 호소했다. 장난 아니다. 여기 정말 장난 아니야. 머리가 조금씩 아프더니 지금 장난 아니다. 날 짓눌러 미치겠다. 얘네 장난 아니야. 여기 호락호락한 곳이 아닌 것 같아. 잘못 섰어. 오늘 조심해야겠다. 난 정말 두려웠다. 나는 아직 머리는 안 아팠는데 2번째 집을 갔다 와서부터 계속 어깨가 자꾸 눌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소연 언니도 그렇다는 거였다. 정말 가기 싫었지만 안 갈 수도 없고 진짜 2 눈 딱 감고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는 첫 번째 집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첫 번째 집을 보는 순간 난 진짜 경악했다. 그 집 앞을 똑바로 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한 흉가처럼 보였고 아까의 포근함은 없고 뭔가 거대한 흉가가 우릴 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기 때문이다. 난 소연 언니의 왼팔에 달라붙어서 그 집을 쳐다보질 못했다. 누가 뒤에서 목을 짓누르듯 해서 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때 처녀보살이 말했다. 여기 정말 아니야. 한순간 배신을 당한 느낌이랄까? 아까는 그렇게 따뜻했던 집이 음산한 걸 떠나서 소름이 쫙 끼치고 너무 시끄러워. 머리가 너무 아파.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저 나무 대문 조금 열린 틈 있지? 그 사이로 어떤 여자애가 죽일 듯이 우릴 쳐다보고 있어. 입은 가스가 찬 듯이 양 다물고 부풀어 올랐어. 눈이 정말 크다. 살기까지 느껴지네. 지금 여기 장난 아니야. 왜요? 라고 PD가 물었다. 저 문 안쪽 사이로 어떤 여자가 우릴 노려보고 있어. 눈은 퀭하고 크고 입은 가스를 문 것처럼 무섭다. 정말 무섭다. 뭐 일단 들어가 보자고. 낮과는 달리 그 흉가의 나무 문이 열리는 소리는 온갖 소름이 끼치게 만들었다. 난 정말 너무너무 들어가기 싫었다. 들어가자마자 눈이 녹은 물이 떨어지는 소리들,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났다. 작가님은 접신이 잘 들려 들어가지 못했고 PD님, 카메라 감독님, 처녀보살님, 언니, 그리고 나. 이렇게 5사람의 숨죽인 발소리만이 들렸다. 푸르스름하게 변한 집은 아까와는 다르게 그 집은 음산하기 그지없었다. 집을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길은 걸어야 하니 고개를 들려는 순간 목이 축 처져 굳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기분 탓일 거야. 이렇게 난 나 자신을 위로하며 2 눈을 질끈 감고 그들을 따라 천천히 흉가 안으로 들어갔다. 젠장, 처녀보살이 귀신과의 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은 말이 없었다. 농약을 먹고 죽은 그 여자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처녀보살의 입은 부풀어가고 눈이 빠져나올 것 같았다. 무서웠다. 제발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속으로 하나님까지 찾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갑자기 옆에 소연 언니가 이상했다. 이상해요. 발 아래쪽이 좀 물렁물렁거린다고 해야 하나? 왜 중심을 못 잡겠지? 이러면서 몸의 중심을 잃은 듯 자기도 모르게 몸을 양옆으로 흔들고 있었다. 난 그러지 말라고 언니 옆에 꼭 붙어서 언니 몸을 잡아 지탱했다. 정말 목 같은 건 목은 죽어도 움직이지 않는 거다. 처녀보살은 아직도 그 여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나는 자꾸 마당을 돌아다니는 카메라 감독님께 말했다. 왜 자꾸 돌아다니세요? 안 무서우세요? 가만히 계세요. 신발 소리도 무서워요. 여기에 가만히 서 있는데 지금 계속 들리는 이 슬리퍼를 질척질척 끌고 다니는 소린 뭐냐고. 난 그렇게 말하는 내내 계속 들렸다. 카메라 감독님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슬리퍼 소리가 나는 한참 떨어져 있는 곳에서 들렸기 때문이다.
나만 들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또렷하게 마당을 원을 그리듯 돌아다니는 슬리퍼를 질척질척 끄는 소리가 들리냐고 물었다. 소연 언니의 말마저 날 미친 듯이 괴롭게 했다. 언니도 계속 들렸는데 나도 카메라 감독님인 줄 알았어. 돌아버릴 것 같았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았다. 마침 처녀보살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장난 아니야. 뭐 이렇게 혼령이 많아. 여기 내가 서 있는 처마에 목매달고 죽은 여자도 있는데 농약 먹고 죽은 여자도 있고 여기 사는 사람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것들이 슬리퍼로 끌고 다니면서 장난을 쳐. 안 되겠다야. 얘네들은 지금 무서울 게 없어. 나가자. 더 있다간 너희들이 위험해. 욕이 나온다. 젠장. 생각할수록 소름 끼친다. 처녀보살이 나가자는 말에 나는 소연 언니를 데리고 카메라 감독님이 열어준 문을 빠른 속도로 통과해 나갔다. 우리들은 그렇게 도망치듯이 빠른 속도로 나왔다. 그리고 내 목은 거짓말처럼 움직여졌다. 목이 가벼워졌고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던 소연 언니도 말을 이어나갔다. 몸이 가벼워졌다면서 난 정말 이대로 가다간 목숨이 남아나질 않겠다고 생각했다. 카메라 감독님과 PD님이 앞장서시며 말했다. 잠깐 중간 인터뷰하고 두 번째 집으로 갑시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한기가 돌지?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문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었을 때 카메라 감독님은 앞에서 걸어가고 계셨다. 그런데 왜 카메라 감독님이 문을 잡고 있었지? 그렇게 우리 5명은 대나무 숲이 있는 두 번째 집 앞으로 향해 갔다. 그 집 또한 낮이랑은 딴판이었다. 집 자체에서 이렇게 살기가 느껴지는 건 처음 봤다. 젠장 짜증난다. 5명은 중간 인터뷰를 위해 그 집 뒤쪽 버려진 텃밭으로 올라갔다. 설상가상으로 때에 맞춰 보슬보슬 흘기건만 살짝 젖힐 정도로 간지럽게 비가 내렸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곳이 참 웃긴 게 내 앞으로 2m 이후로는 검은 안개가 낀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이상했다. 그 검은 안개가 더 깊게 깔리는 게 느껴졌다. 처녀보살님이 말했다. 이러면 진짜 무서운데 안 되는데. 이렇게 땅검이 막 지고 점점 10시를 향해 가는 시간에 비까지 오고 대나무 숲까지 있고 얘네들 좋아서 팔딱팔딱 뛰겠다. 이런 상황에는 더 판을 쳐. 이것들 기분 좋아서 더 그럴 거야. 그 말을 뒤로하고 우리는 인터뷰를 준비했다. 소연이 언니가 인터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받침대에 고정하고 나는 그 옆에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 처녀보살님은 힘드신지 바닥에 웅크리고 안자등을 돌리고 계셨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집 대나무 숲 사이로 파란 무언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보였다. 그리고 주위에서 들려오는 남자들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쟤네 봐, 너희들 뭐해? 소름이 끼쳤다. 처녀보살이 PD님께 말했다. PD님 못 봤어요. 안 들려요? 언니, 못 봤어요. 안 들려요? 처녀보살님, 저기서 방금 파란 거 목소리. 처녀보살님의 말에 난 어이없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여기 지금 영가들이 점점 몰려오고 있어. 우리 구경하고 있어. 지금 내 앞에 어떤 꼬마 애가 있는데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 구경하고 있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니까 내가 보여. 이런 애. 지금 저 대나무 숲에도 엄청 많아. 다닥다닥 붙어 있어. 다 우리를 쳐다봐. 그 순간. 따가워. 이거 왜 이래? 소연이 언니 얼굴이 잘 나오는지 보고 있던 PD님의 카메라가 진짜 갑자기 꺼졌다. 5명이 돌아가며 배터리도 있는 걸 확인하고 켜보려고 매달렸지만 꺼진 카메라는 켜질 생각을 안 했다. 웃긴 건 좀 전에 잘만 돌아가던 다른 카메라도 켜지지 않는 것이었다. 때문에 우리는 중간 인터뷰를 찍지 못했다. 방송으로 보다시피 중간 인터뷰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밭에서 도로가로 내려가기 위해 걸었다. 그때 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갔다. 그 순간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검은 기다란 형체가 그 차를 따라 슉하고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뒤로 보이는 들판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검고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닥다닥 들판 밑으로 폭 꺼져 있는 갓길에 붙어 있는 것들이 보였다. 헉 하고 몸이 굳어 처녀보살님을 쳐다봤다. 나만 본 게 아니었다. 소연이 언니와 PD님, 카메라 감독님은 조명기구와 이상해진 카메라를 쳐다보느라 보지 못했고 나와 처녀보살님만 봤다. 무서웠다. 왜 보이는 걸까? 짜증났다. 무섭지 않은 척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준비를 하고 차 안에서 카메라를 고칠 생각이었다.
카메라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순간 카메라는 거짓말처럼 켜졌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어쨌든 우리들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두 번째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집을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무서웠다. 눈을 질끈 감고 언니에게 딱 붙어서 따라갔다. 천천히 그 대문에 시멘트를 밟는 순간 처녀보살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를 따라 모두 걸음을 멈췄다. PD가 왜 그러냐며 처녀보살에게 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이 없었다. 말도 안 돼. 내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 뒤에서는 점점 그 웃음소리들이 커져갔다. 정신은 멀쩡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눈을 더 질끈 감으며 몸을 움직이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 가려 했다. 몸이 내 마음같이 양옆으로 움직이고 내 입은 누가 억지로 비트는 듯이 쉴 새 없이 빠른 속도로 몰아몰아 짓걸리듯이 뻐끔뻐끔거려댔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다. 무서웠다. 그 순간 뭐에 맞은 건가? 눈앞이 번쩍 하얘지더니 난 넘어진 것 같았다. 아니, 분명 넘어졌다. 그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그대로 꽂아버리듯 몸이 굳은 채로 넘어진 것 같았다. 모두들 놀랐다. 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내 어깨가 보이려고 했고 내 다리가 보였다. 난 정말 몸이 움직이지도 않았고 몸을 굽힐 수도 없는데 PD님과 카메라맨이 옮기는 내 모습이 순간순간 사진처럼 기억된다. 그리고 차 안에서 숨죽이고 우릴 기다리고 계시던 작가님이 말을 거는 게 들렸다. 그러면서 나는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분명 난 정신은 있는데 반쯤 나간 상태였던 것 같다. 그리고 대나무 숲 흉가 앞에 있던 죽은 나뭇가지 위를 손가락질하며 난 걸터앉은 남자가 있다고 소리를 질러대며 울었다고 한다.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로 쉴 새 없이 내 입이 움직였다. 야 죽을래? 죽는다. 얘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여긴 우리 거야. 칼과 오색으로 된 천과 향의 연기가 내 눈앞에서 어지럽게 돌아다녔다. 갑자기 향 냄새가 확 나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숨을 못 쉬겠어. 하지마. 분명 귓속으로 들린 건지 내가 말을 한 건지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한 구역질이 났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났다. 갑자기 무거운 내 몸이 가벼워진 걸 느꼈고 난 벌떡 일어나서 차문에 매달려 헛구역질을 해대며 침인지 하얀 물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천여보살님이 향과 옥색 천 그리고 칼을 가지고 나가자 갑자기 옆에서 두려움에 떨며 PD님을 붙잡고 있던 소연 언니가 귀가 찢어질 듯한 애기 소리를 내며 울어댔다. 막 울었다. 아기가 젖을 달라는 건 마냥 막 울어댔다. 아기 우는 소리도 났다. 언니는 하지마. 안 돼. 싫어. 몰라. 이 정도의 짧은 말만 되풀이해댔다. 처녀보살은 아기 귀신이 붙었다고 했다. 언니는 눈물 콧물을 질질 흘려가며 울어댔다. 순간 나도 또 정신을 잃었나 모르겠다. 처녀보살님의 어떤 무언가로 빼어내어 그렇게 언니는 정신을 되찾고 칼을 품속에 꼬고 안고 차 속으로 들어갔고 어느 순간 나 또한 칼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꼬고 안고 있었다. 난 진짜 온몸에 기가 다 빠진 듯이 축 처져서 고개도 들기 싫었고 웅크리고 앉아 정신 나간 애처럼 빨리 이곳을 벗어나기만을 기다렸다. PD님과 처녀보살님은 보이지 않았고 그 천을 태우는 것 같았다. 갑자기 작가님 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무지하게 급해 보였다. 아까부터 몇 통의 전화가 온 듯 했는데 나와 소연 언니 때문에 받지 못한 듯 보였다. 송이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혹시 갑자기 쓰러진 애 있지 않았니? 너 옆에 여자애 중에 도끼자루로 맞고 쓰러진 애 있지? 난 놀라 작가님을 쳐다보고 사시나무 떨듯 온몸이 떨렸다. 그러면서 소연 언니가 넋 나간 표정으로 작가님과 날 쳐다봤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난 온몸의 소름과 엄청난 두려움이 오고 있었다. 그때 급히 PD님과 처녀보살님 그리고 카메라맨님이 탔고 처녀보살님의 급히 출발하라는 말에 우리들은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카메라에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들은 약 한두 시간가량을 그 훈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마을에서 벗어난 우리 5사람은 작가님이 싸웠다며 건네준 김밥을 빈속에 꾸역꾸역 채워 넣듯 먹어댔다. 다들 말이 없었다. PD님도 말없이 멍한 표정으로 김밥을 드셨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나 또한 그랬다. 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정말 너무 무서웠다. 김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람들 모두 김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 몇 줄이 남았다. 작가님이 처녀보살님께 다른 무속인인 듯한 사람에게 전화 온 내용을 말했다. 처녀보살님과 그 무속인도 아는 듯했다. 처녀보살님은 티는 안 내셨지만 두 동공이 마구 흔들렸다. 그리고 얘기를 꺼내셨다. 내가 그 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 한 남자랑 눈이 딱 마주쳤어. 처마에 걸터앉은 사람 한 명, 마루에 걸터앉은 사람 한 명, 모두 우리를 노려보고 있더군. 왜 왔냐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위험할 거라고 경고를 하더군. 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리고 이 영혼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접신을 딱 하려는 순간 날 지켜주시는 대군 할아버님의 환한 표정이 보이더니 정신이 확 깼는데 지민이가 쓰러져 있더라고. 여긴 지금 너무 위험해. 지민이랑 소연이가 워낙 접신이 잘 되는 애들이야. 신기가 있었던 애들이라 또 소연이는 저런 가족력도 있고. 얘네 둘 데리고 빨리 나가. 나는 김 PD랑 여기서 좀만 더 있다 나갈게. 이 마을 톨게이트 빠져나가서 서울 가는 중간에 휴게소에 가 있어. 금방 갈게. 그 말을 듣고 부산스럽게 PD님은 말없이 따로 가지고 갈 카메라와 장비를 챙기셨고 처녀보살님은 말없이 계셨다. 순간 처녀보살님을 보고 차 앞쪽을 보는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눈, 코, 입이 없는 동그란 머리 같은 것, 달걀 같은 것 두 개가 우리 쪽을 향해 보고 있었다. 순간 소름이 쫙 끼쳤다. 이 차 주위로 무언가들이 우릴 주시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난 처녀보살님께 내가 본 걸 귓속말로 말했다. 너도 보이니? 지금 그 아이들은 우리를 흥미로워해. 그래서 우릴 다 쫓아왔어. 차 밖에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서 우리가 하는 얘기들, 우리들을 구경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져주면 더 그래. 신경 안 쓰이는 척 신경 끄고 있어. 젠장할. 접신까지 당하고 나니 그것들은 별로 무섭지 않았다. 난 피곤함에 무릎 사이로 얼굴을 파묻고 웅크렸다.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빌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휴게소에 도착을 했다. 정말 살 것 같았다. 작가님은 그 무속인과 계속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았다. 소연 언니와 남 무섭다며 다시는 이런 경험은 하지 않겠다면서 우리는 울먹거리며 서로를 위로하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작가님이 말씀하셨다. 우리 할 게 있어. 굵은 소금 좀 얻으러 가자. 우리는 휴게소 식당에서 굵은 소금 한 사발을 얻었고 사람이 없는 쪽으로 걸어갔다. 시간도 시간이고 12시가 훨씬 넘었을 때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우리는 화장실 근처에 섰다. 발끝에 굵은 소금을 뿌리면 쫓아왔던 잡기가 떨어져 나간 때. 그리고 이거 뿌리고 뒤를 주시하지 마. 우리는 알았다며 작가님이 뿌려주는 소금을 맞았다. 그리고 작가님에게도 뿌려들었다. 순간 거짓말처럼 3명 모두 헛구역질을 해댔다. 내가 제일 심했던 것 같다. 내가 먼저 화장실로 달려가 토를 하기 시작했다. 그저께 먹은 것부터 그냥 위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것 같았다. 낮에 먹었던 백숙죽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음식물이더니 나중엔 검은 토를 해댔다. 그리고는 할 게 없었는지 이젠 묽은 침만 나왔다. 잠깐이지만 엄청난 토를 하고 나오니 다들 한바탕 구토를 한 듯했다. 원래 이렇게 같이 왔던 영혼이 나가면 구토를 한다고 했다. 3명은 이렇게 기진맥진하여 차를 향해 갔고 한 30분쯤 흘렀을까 슬슬 배가 고파졌다. 언니 배고프지 않아요? 속도 쓰린데 우동 먹으러 가요. 혼자 가기 무서워요. 나는 무서워서 언니들을 꼬셨다. 그래서 3명은 다 같이 우동을 먹으러 갔다. 우동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난 아까 그곳에 있던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건 마냥 대낮에 나로 돌아왔다. 소연이 언니도 작가님도 괜찮아 보였다. 또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작가님은 전화를 받고 내게 말했다. 지민아, 내가 제일 심하게 접신 당했었다고 들었어. 너 집에 가서 향 피우는 거 있지? 제사 때 쓰는 그걸 욕조에 잘게 풀어서 그게 녹으면 그 물로 목욕하래. 그렇게 2시간인가 3시간 정도 기다렸을까? 드디어 처녀보살님과 PD님이 오셨다. 처녀보살님은 힘이 드셨는지 많이 피곤해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처녀보살님이 그 마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다. 그니까 그 마을, 내가 말했잖아. 아까 낮에 뭔가 둘러싸여 포근했다고. 근데 아니었어.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건 영혼들이었고 낮에 우리가 포근하다고 느낀 건 그들의 음기가 약해서 그렇게 느껴진 거야. 살짝 누르니까 그냥 포근하구나 한 거지.
밤이 되니까 이것들이 아주 활기를 치더구먼. 너희들 가고 접신을 당했어. 오지 말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접신을 깨고 난 알았어. 그 마을에 선왕이 없던 거야. 왜 마을에 그런 거 있잖아. 크고 오래된 나무에 오색천을 묶어두고 그 옆이나 마을 입구에 장승이 있잖아. 그게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해. 근데 그게 없었던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 기운도 안 느껴지고. 마을 주민들 찾아뵙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왔는데 마을의 수로를 뚫고 큰 아파트인지 뭔지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느라 그 선왕과 장승을 베어버린 거지. 그 건물 공사를 하는데 첫 번째 회사가 하다 망하고 두 번째 회사가 하다 망하고 이렇게 4개 회사가 만들다 망해서 그 후론 그 건물은 폐건물이 된 거였어. 공사를 하다 잘려서 죽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어. 마을에 선왕과 장승이 없으면 집에 대문이 없는 것과 똑같아. 집에 대문이 있어야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그치? 그런데 집에 대문이 없어봐. 이것저것 다 들어올 거 아냐? 그리고 대문이 없는 집에 사람이 살 수 있겠어? 못 살아. 이 마을은 마을을 지켜주는 선왕이 없기 때문에 떠돌아다니던 갈 곳 없는 영혼들이 이곳으로 흘러들어와서 안 나갔던 거야. 얘들에겐 이렇게 좋은 곳이 따로 없지. 안 그래도 갈 곳도 없는데 선왕도 없고 장승도 없어서 여긴 제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여긴 이대로 놔둬야 해. 거기 사는 주민들은 하도 오래 살아서 아예 거기와 한 몸이 돼서 안 당하는 거고. 그래도 귀신은 가끔 본다고 하더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마을 얘기를 들으며 서울로 올라갔고 서울로 온 나는 몇 년 만에 온 듯 너무나 반가웠다.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난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는 서울에 남아있던 스태프들과 다 같이 뒤풀이를 하러 갔다. PD님은 다른 작가님, PD님들과 얘기를 하더니 소연 언니와 나에게 말했다. 오늘 대박이다. 시청률 장난 아닐 것 같다. 이런 말 정말 실례인 거 아는데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너네 정말 연기 아니었어? 순간 난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났다. 정말 무서워서 죽을 뻔하고 제가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걸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세요? 저 연기 제대로 배운 적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욕심하게 하고 그랬던 거 편집하지 말고 올리세요. 눈물 콧물 질질 짠 것도요. 제가 만약에 연기였으면 전 누가 시켜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 꽂아내리듯 박으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는 못 박아요. 절구통 찢는 소리가 났었다며요. 그런데 웃긴 건 저 머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정도 소리면 머리 깨졌을 거라고 처녀보살님이 말했잖아요. 저 오늘 너무 무서웠어요. 지민이 말대로 우리가 연기였다면 전 칸 영화제로 가야 돼요. 전 벌써 공중파 연예인 됐죠.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문을 열어준 카메라맨, 슬리퍼의 질척거리는 소리, 꺼진 카메라. 내가 보고 들었던 것들, 다 같이 보았던 것들, 소연이 언니의 울음소리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던 것. 그리고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절구통을 찢듯 쿵 하고 떨어진 내 머리가 멀쩡하다는 것. 우리들은 그 마을에서 일어난 얘기들로 소름이 끼친다며 덜덜덜 떨며 소주잔을 기울였다. 그리고 집에 간 뒤로 나와 작가 언니. 그리고 연락은 안 되지만 소연이 언니도 우리는 몸살이 걸렸다. 난 한 일주일 정도 알았던 것 같다. 작가 언니도 그랬고 일주일 후엔 말끔히 나왔다. 그리고 중간에 고정으로 출연하지 않겠냐는 PD님의 제안도 정중히 거절했다. 다시는 정말 다시는 이런 경험을 또 하고 싶지 않았다.